불안. 우리는 자주 사소한 문제에도 불안을 느낍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다이어트 중에 폭식을 하는 것처럼요. 분명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는데 내가 한 선택 자체에 불안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불안을 느끼시나요? 오늘은 고전이 아닌 불안에 대한 책을 가져왔어요. 조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용어도 생소하고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이론도 알아야 해서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책 내용을 먼저 요약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불안을 느끼는 건 책을 읽지 않아서 지적 불만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책을 요약해드리고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 지적 갈망을 채워 불안이 해소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난 지적 불만족이 없는데 뭔 소리야? 진짜 그런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레나타 살레츠의 책 불안들에 의하면 방금 제가 한 말은 현대 자본주의가 불안을 판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어디서 시작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불안의 원인에 대해 정의하는 순간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상대가 제시한 해결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책은 불안에 관한 내용이 아니랍니다. 그럼 이 책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요? 살레츠는 불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안은 인간의 본질적 조건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말이죠. 근데 보통 불안감을 느끼면 겁먹고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살레츠는 왜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심어줍니다. 뭔가 짜증나고 불쾌한데 이 감정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해소되는지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예요.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책을 읽고 친구도 만나고 이게 반복됩니다. 반대로 불안하지도 않고 편안한 상태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겠죠?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굳이 새로운 걸 시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불안은 좋은 거 아닌가? 맞아요. 불안은 아주 복합적인 존재라서 잘만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시가 유대인 학살과 친일파로 변절한 엘리트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 독일 경제가 망가지자 불안에 떨던 독일인들은 은행업과 대부업에 종사하며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고 있던 유대인이 독일을 망친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고 게토라는 분리구역으로 보내 다른 인종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끝내는 학살까지 하게 됩니다. 독일 경제가 망가진 건 전쟁을 일으킨 독일 스스로 때문이고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 강대국 때문인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식민 지배를 당하는 엘리트들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적절한 보상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에 불안을 느낍니다. 난 분명 강자이자 지배자로 살아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약자이자 지배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 친일파로 변절하게 되고 일본인들이 하던 것보다 더 악랄하게 착취하거나 자신보다 약한 소수 집단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항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쉽게 진압할 수 있는 소수 집단에게 분노를 풀고자 하는 심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스스로 생각해서 소수 집단을 지목한 걸까요? 살레츠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사회와 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상품을 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마케팅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A는 라떼를 좋아하는데 유당 불내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생긴 카페에 갔는데 두유, 무지방 우유, 유당 제거 우유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A가 주문을 하자 직원이 세 종류의 원두 중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랐더니 이번엔 공정무역 원두와 일반 원두 중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고르니 다회용 컵을 쓸 건지 환경부담금을 내고 일회용 잔을 쓸 건지 고르라고 합니다. A는 자신에게 맞는 커피를 사긴 했지만 기분이 뭔가 이상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골라야 하나?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고 3개월 뒤쯤에는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A는 커피를 사는 것만으로 나만의 취향이 있고 제3세계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 중에서 뭘 골라야 하는지 망설이게 되면 선택 장애를 겪는 사람이고, 일반 원두와 일회용잔을 고르면 인권 문제를 무시하고 환경 파괴에 일조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공정무역 원두와 다회용 컵 사용은 분명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원두에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친환경 컵을 개발하면 되는데, 마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가 계속되는 것 같은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 죄책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죄책감이 무척 수치스럽고 불쾌하게 느껴지면 정말 당연하게도 이걸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 사실 환경 파괴는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죄책감은 순식간에 환경운동가들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진실과 관계없이 환경운동가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유대인 학살이 발생한 이유이자 친일파로 대변되는 변절 엘리트 집단들이 등장하게 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불안이 존재했고, 이걸 제거하고 싶은 내 마음과 어떤 선전이 우연한 계기로 일치하게 되고, 그 선전을 소비하거나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것으로 표출하는 것이죠.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1번, 돈이나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2번,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다. 3번, 좋은 일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것 같다. 4번, 남에게 한 거짓말이나 허세를 들킬까 두렵다. 5번, 인생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다. 혹시 전부 다 해당되는 분 계신가요? 사실 몇 개가 해당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테스트는 가짜거든요.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돈이 부족해서, 남들이 날 싫어해서, 모든 게 무의미한 것 같아서 불안한 거구나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하고 생산적이고 사회에 해를 끼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장애로 구분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선택장애가 바로 그것이죠.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걸 선택하라고 강요당하는 바람에 고민이 길어진 건데, 마치 장애를 겪는 것처럼 치부됩니다. 불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감을 느끼면 당장은 위축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 진정하고 나면 불안은 내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로 느껴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살리칠은 진정한 자신이 되라는 메시지와 타인과의 관계에 신경 쓰게 하는 것들이 바로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고, 진정한 내가 되면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테니 더 이상 인간관계에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미디어에 속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되겠니?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좋을 텐데, 여긴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요? 다음 편에 계속 설명하도록 할게요. 두려움과 불안. 여러분은 두 존재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살리칠은 두려움과 불안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내가 무서워하는 존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거나 사납게 짖는 개를 무서워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불안은 명확한 대상이 없습니다.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리칠은 불안을 유발하는 이유나 존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더 공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불안은 복합적이고 마케팅에 이용되며 더 나아가 장애로 여기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변해간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디어에 속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되겠니? 저는 이 질문에 함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이 함정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책에서 주장하는 결론을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반응이 갈리는 유행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거나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단어, 누칼협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볼게요. 누칼협은 누가 칼을 들고 협박했냐라는 뜻으로 누군가 자신의 결정이나 선택으로 빚어진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네가 한 일이지 않느냐라며 조롱하는 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과욕으로 상황이 악화된 사람을 비판 또는 비난하기 위함이었는데, 현재는 어떤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의 의견을 억압하고 무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짙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나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생기면 그런 거 다 알고 선택했잖아 라며 개인의 선택을 비판하는 경우, 특정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부당한 문제나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한 거니 감수해라 라며 상대방을 비난한 것이 현재의 주 사용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예시로 든 커피 기억하시나요?
난 우유 종류만 선택하고 싶었던 건데 원두 종류도 고르고 인권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너무나도 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강압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먼저 친환경적인 태도를 보이면 되는데 오히려 소비자인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칼협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 문제인 불안을 겪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유지되길 바라는 세력도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대신 자신들이 파는 상품을 소비하면서 불안을 해소하도록 사회 구조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성공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또는 문제의 원인을 직시했을 때 이에 대해 비판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면 선택은 당신이 한 것이라며 교묘하게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깁니다. 성공에 대한 가능성, 말장난 같은 내용인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욕망을 느끼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미디어에 속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 라는 질문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답은 인간은 결코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입니다. 약간 알쏭달쏭한 말이죠? 원하는 게 있으면 돈을 주고 사거나 얻을 때까지 노력하면 보통은 쟁취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대상 A라는 점입니다. 대상 A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땡땡이다. 이 괄호가 대상 A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사랑이나 친구, 명예가 필요한 순간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괄호 속 내용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만약 돈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목표에 도달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대상 A입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건 진정한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남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를 중시하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유발해서입니다. 우리 무의식은 내면 속 아주 깊은 곳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공간인데요. 여기서부터 만족을 느껴야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만족을 느끼는 걸 주의상스라고 합니다. 이건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상스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주의상스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강박적인 충동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이 진짜 원하는 쾌락을 충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겪은 것은 무엇일까요? 살레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설적으로 불안을 낳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가능성이다. 첫째, 불안은 대상의 결여가 아니라 결여의 결여, 즉 결여의 자리에 대상이 출현함으로써 유발된다. 둘째, 불안은 욕망과 주의상스의 정중앙에 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걸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이 욕망의 대상은 매번 바뀌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고통마저도 감수합니다. 대상이 없거나 설명할 수 없는 공포인 불안은 결여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어떤 대상을 마주하는 순간 두려움이나 욕망이 생기게 되고 비로소 결여를 느끼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상 A가 결여를 느끼도록 만드는 범인입니다. 대상 A는 결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원하던 걸 얻으면 결여를 채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른 걸 욕망하게 됩니다. 살레츠는 이 점이 불안을 마케팅 시스템에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이걸 사면 내 욕망을 이룰지도 모른다. 내 결점을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판매함으로써 불안을 유발하는 것이죠. 내 얼굴을 더 예쁘게 해줄 색상, 나를 완벽하게 정의하는 성격 테스트, 제일 예쁘게 보이는 몸무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불안을 자극해 성공의 가능성을 판매하는 것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내 기준이 바뀌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정말로 이런 걸 원할까요? 결여를 채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남과의 관계를 위해 생겨난 나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욕망하든지 언젠가는 그것이 내가 진짜 원하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의상스는 라캉이 주장한 개념으로 고통스러운 만족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무의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식이 고통받는 상태를 주의상스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폭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고 견뎠지만 일주일쯤 되니 충동을 자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햄버거도 사고 피자도 사고 떡볶이도 사게 됩니다. 정신 차려보니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너무 많이 사버렸네요. 햄버거를 먹고 나니 점점 배는 불러오는데 남은 피자 한 조각과 아직 못 먹은 떡볶이가 생각납니다. 피자는 식으면 맛없는데 사실 난 햄버거보다는 떡볶이가 당겼는데 하면서요. 그렇게 꾸역꾸역 피자에 떡볶이를 얹어 먹습니다. 근데 떡볶이가 식어서 그런가? 상상했던 것과 맛이 달라서 A는 실망하게 됩니다. 라캉은 무의식이 느끼는 만족과 의식이 느끼는 만족이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느끼는 만족은 한계가 있고 무의식은 한계가 없거나 의식에 비해 더 많은 양을 요구합니다. 보통 우리는 의식이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끊임없이 불쾌감과 불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행동을 멈추지 못하고 무리해가면서 계속 행동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의식이 견디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햄버거를 먹고 난 후에 A의 상태가 의식의 만족을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불만족 상태에 있던 A의 무의식은 계속 음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피자와 떡볶이를 먹고 다른 떡볶이를 새로 주문하죠. 여기서부터 A는 주의상스 상태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의상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럼 주의상스 또한 무의식의 만족을 얻어야 하니 우리가 계속 충동을 느끼도록 강박을 유발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 언어, 법, 규칙이라는 상징계를 통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게 됩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옳지 않아, 이건 불법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남은 불안을 감추기 위해 환상을 만들어내서 진실을 조작하고 삶이 안정적이라고 느끼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샬르츠는 선택의 자유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불안감을 심어준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원두 종류도 선택할 수 있고 전기 공급 회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선택의 자유를 얻은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이건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에서조차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억압적인 상황입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은 불안으로 돌아오지만 이 불안은 당신은 선택을 보장받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으로 억압되고 무시됩니다. 결국 불안의 원인을 찾는 과정 자체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불안은 우연한 사건이나 태생적인 결여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생깁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는 우리의 불안을 이용하기 위해 미디어를 통해 불안을 정의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느끼는 불안의 진짜 원인과는 관계없이 미디어가 정의하는 불안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미디어가 말하는 불안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가지는 상호관계에 그 바탕을 둡니다. 타인과 잘 어울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결여되어서 나는 불안함을 느끼는 거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의 내면, 초자아, 무의식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를 고민하게 되고 타인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의 만족으로 인해 주의상스를 겪어야 하는 충동을 겪게 되고 의식이 고통을 느끼면서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불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불안과 결여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불안과 결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레츠는 불안이 인간의 본질적 조건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건 불안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불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깨닫고 그 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했던 책 요약 기억나시나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말에 담긴 한정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은 지적 불만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갈망을 채운다고 해도 여러분의 불안이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책을 읽고 새로운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불안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내가 불안을 느끼는 원인이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는 걸 이 책이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독서를 해야 합니다. 불안에는 단순히 사람들을 무기력하게만 만드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안에는 주체를 준비 상태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책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재구성을 거쳤는데요. 제가 정리한 내용이랑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지를 소개해 주시면 저도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책을 읽었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번 책을 다루면서 살레츠리라는 작가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위키피디아로 검색해보니 지금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대 철학자서라고요. 슬로베니아의 철학자, 사회학자, 범죄학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고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과잉 선택과 불안감, 죄책감에 관한 내용이 주 연구 대상이라고 합니다. 살레츠리의 조국인 슬로베니아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 소속되어 있던 사회주의 국가였는데요. 이때 민주화 시위도 하고 정치 활동도 하면서 지금은 슬로베니아에서 큰 유명세를 가진 여성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이런 살레츠르과 정말 비슷한 발자취를 걸어온 철학자가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슬라보의 지젝입니다. 철학적 계파도 같고 정치적 활동을 했던 시기도 동일한 두 사람은 부부관계를 맺으며 철학적, 정치적 파트너십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게 보셨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존 전략을 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오페는 고전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능력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책을 읽고 내가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찾고 최종적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 성장 과정을 필사로 남겨 여러분과 함께 기록하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필사를 모아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